안녕하십니까, 영화오덕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추위에 다들 변고 없었죠? 경고가 많았습니다만 체육관에 물 새고, 물 샌 게 아니라 물이 안 나옵니다. 동파 되고 네. 사람들 운동하고 샤워도 못하고 간다며? 네, 그냥 이렇게 선풍기로 말리고 갔다. 땀 날리고. 나 왜 선풍기로 말린다고 하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선풍기로 사타구니 말리는 게 자꾸 생각이 나지. 선풍기를 어떻게 사타구니에 말려요? 왜냐면 선풍기 보통 그 벽에 걸려 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사우나 같은데. 물구나무 서서 남탕 가면 다 그렇게 말려요. 아, 물구나무 진짜요? 서고. 아이고, 다리 가위처럼 이렇게 딱 벌리고. 다들 능력 아, 있으시네요. 그럼 네. 뒤로 쫙 줄 서가지고 물구나무 쓴다. 줄도 물구나무 서는 사람. 그냥 서 있는 사람하고 구분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되잖아. 안 할 사람, 할 사람. 머리 말릴 사람. 네. 근데 왜 그걸 구분해야 돼요? 어차피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어느 부위를 말리든지 그건 아니야. 자기 자유 아니에요? 아니야. 미리 룰이야, 룰.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에 문화. 아, 그렇구나. 남탕의 문화인 거예요. 그 남탕에 보면 항상 써 있어요. 드라이기는 꼭 머리만 말리세요. 그러면 그래서 선풍기에 줄 서는 거예요? 네. 와. 여탕에는 그런 경고 없나? 네, 없어요. 남자 수건까지 가지 말라 이런. 수건 가지 말지 말라. 뭐 제발 가지 마. 하지 말라 이런. 안 가본 지 좀 또 오래돼가지고. 여혐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난 남혐입니까? 네. 드라이기로 머리만 말리세요는? 너무 추운데 제가 호카이도에 잠깐 다녀왔는데 네. 도착한 첫날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호텔 리셉션에 있는 기온계 리셉션 창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창문에. 그래서 바깥의 온도를 알려주는 기온계가 영하 20도인 거예요. 와, 역시 홋카이도다. 눈은 항상 내려져 있으니까 날씨까지 그렇게 추니까 와, 근데 다음날 바로 뭐 영하 1도 뭐 영상 0도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다음날 바로. 그러더니 바로 한 이틀인가? 영하 20도를 본 이틀인가 후에 서울이 영하 17도라고. 깜짝 놀랐네. 정말 추웠어요. 영하 17도. 내가 서울에서 그런 날씨를 겪어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위에 통스러운 나머지 구독자 2분께서 참지 못하고 구독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죠. 누군지 찾아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죠? 약쟁이 때문이죠? 약쟁이가 아니요, 계속 스케줄이 북해도 안 돼서. 가셨잖아요. 북해도 갔다 오신 분이. 그거는 다 그 뜻이 있어서 다녀온 거고. 좀 약쟁이가 항상 그 스케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요? 업로드가 좀 늦는데. 제가 자주 올리도록 아이고,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보고 온 거는 애플 TV 플러스의 야심작 2022년도에 공개된 드라마입니다. 바로 세브란스 그리고 땡땡 그게 뭐지? 땡땡 단절까지가 한국어 제목이고 영어 제목은 세브란스. 15세 이상 관람가로 돼 있네요. 네. 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벤 스틸러 감독이 찍었습니다. 대단하죠, 벤 스틸러. 그리고 주연 중에 이제 벤 스틸러랑 같이 월터의 꿈은 현실이 된다에서 냉혹한 구조조정 전문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출연했던 애덤 스콧이 주연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 터트로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존윅에서도 깡패 두목으로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브릿 로워, 패트리샤 아퀘트 등이 주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드라마인데 이 애플 TV가 너무 마이너하잖아요 지금. 네. 구독자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 미국도 그런가요? 미국에서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날 송기령 부사장 알아요? 빅데이터 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말총머리 해가지고 김구 안경 같은 거 쓴. 그 사람 강연 토크 콘서트에 갔는데 구독하는 걸 막 손들어 보라니까 넷플릭스 제일 많고 디즈니 좀 있고 티빙 뭐 이런 거 있고 왓챠하고 애플 없어. 그래서 그분이 이러니까 왓챠가 안 되는 거라고. 왓챠 이제 없어진대요. 진짜요? 네.
싶습니다. 아무튼 풀에 이게 저희 너무 저희가 없어서 구독자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드라마라 제가 오늘 같이 보자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무튼 요즘 제일 핫한 게 뭡니까? 챗 GPT잖아요. 네. 생성형 AI. 자연어 기반. 네. 뭐 난리도 아닌데 페이스북이 1억 가입자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 뭐 시간 얼마 걸렸겠죠? 얼마 걸렸다는데 이거는 한 달 만에 1억 가입자를 만들었대잖아요. 대단하죠. 각자 써보셨어요? 아니요. 네. 내가 뭐 해보라고 하고 뭐 했어? 뭐 하냐? 밥 안 먹을 거잖아요. 제가 밥 먹으라 했죠. 자, 그래서 네? 챗GPT가 아주 열풍을 일으키니까 지금 구글에서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냈다. 생성형 AI. 그래서 자기네 그 람다 엔진을 기반으로. 람다 엔진은 현대자동차 고배기량 엔진이 람다 엔진인데. 하여튼 람다, AI 람다를 기반으로 한 구글 GPT를 냈죠. 이름은 모르겠는데.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국내 통신사들도 낸다면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네, 알려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챗 GPT가 이렇게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그 의사 시험에도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네. 여기서 의사 시험 합격한 사람 누가 있어? 쳐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못한 거죠. 네. 의사 시험 의사면허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뭘로 하는 거야? 이건 뭘로 하는 거야, 이거? 한의사. 한의사. 의사 시험도 합격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도 보게 했더니 뭐 한 3등급인가 4등급인가 나왔다죠? 그럼 수능이 제일 어려운 거네요? 변호사 시험 합격한 것도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고 뭐 B뿔 정도가 나왔대요. B뿔. 그리고 아무리 자연어 기반이지만 문제를 사람만 인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렇게 대단해서 제가 이게 챗 GPT를 갖고 지난 한 2, 3주간 좀 놀아봤어요. 처음에는 좀 잘 됐는데 요즘은 1시간 넘으면 질문을 더 이상 안 받아. 너 1시간 동안 너무 많은 질문을 했다라고 빨간 글로 탁 뜨면서 좀 이따 하라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면 한 2-3개 또 질문 받다가 또 그게 또 떠. 그러면서 이제 과금류도 하는 거죠. 과금유저로. 하여튼 뭐 $20를 하던데 나는 의향이 있어. 원래 한 5만 원이 가능하던데요? $20인데 요즘 환율 생각하면 5만 원 맞죠? 20달러면. 요즘 네. 환율이 한 2,500원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놔야 되는 거예요? 달러 좀 사놔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챗 GPT가 알려준 거예요? GPT가 알려준 거예요? 챗 GPT 그런 건 몰라요. 2년 전 예견을 하지 않는 거예요? 2년 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나요? 제가 저기 연남동에서 밤에 술 먹고 밤거리를 술에 취해서 걷다가 새벽에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서 어디 화단에다가 싸고 갔다고 얘기했었나? 네. 얘기했었죠. 그 나가도 돼요, 근데? 뭐 어때?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의견을 물어보신 거예요? 부처님의 스타일로 논평해달라고 그랬어요. 챗GPT한테. 어. 챗GPT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말로 물어보신 거예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부다 스타일. 부처님 스타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평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린 친구, 그대의 행동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대의 정신이 미약해져 음주에 취하여 길을 걸으며 의식이 부족해져 그대의 옷이 더러워진 것은 우려의 증거입니다. 그대의 행동은 자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선량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논평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로 논평해달라고 했어요.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당신이 힘든 밤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의 명예와 존엄성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라고 논명했어요. 엄청 많은 걸 물어봤어요. 니체 스타일로 해봐라, 마틴 루터킹 스타일로 해봐라, 트럼프 스타일로 해봐라. 트럼프 스타일은 뭐 트럼프 스타일로 내가 지금 안 적어갖고 왔는데 뒤에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나왔어. 맨 뒤에. 아무튼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100% 맞진 않더라고. 그 Tears in Heaven 노래 있잖아요, 에릭 클랩튼. 그거 코드를 주오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노래 코드 주더라고. 다른 동명의 노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코드를 줬어요. 그렇게 정해진 답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수려한 자연어로 답을 주잖아요. 뭐 그냥 코드만 띡 나오는 게 아니라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은 뭐뭐를 노래한 노래면 저거 하면서 그거에서 아름다운 선율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 그건 너무 말빨이 뻔지르르 하니까 이게 맞는 답 같아. 근데 쳐보면은 전혀 다른 노래야. 근데 내가 잘못 쳤을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코드를 보내봤지. 검증해봤는데 이거 아니래. 에릭 클랩튼 그 Tears in Heaven이.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 거짓말을 해, 얘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좀 나 같은데. 한 1시간쯤 됐을 때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지쳐서 귀에서 피가 나갖고 챗GPT가 이제 잘못된 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만 물어보겠지? 그래서 고도의 수를 쓴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대본, 영화에 대한 대본은 대부분 챗GPT에게 물어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작성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대부분 챗GPT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할 때 그 세브란스 맞습니다. 제목은 이제 뭐 단절이란 뜻이래요. 애플 TV에서 2022년 공개한 호러 스릴러 스트리밍 드라마.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직장 스릴러입니다. 기업 문화, 일의 본질, 기술과 인간성의 경계를 탐구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8부작인가? 네. 8부작으로 되어 있고요.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였거든요. 그리고 14개 부문 그 무슨 어워드입니까? 하여튼 거기서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을 정도로 그 작품성도 인정받고, 그래서 애플에서는 시즌2 제작을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밀리에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9개네요. 9개요. 9부작. 시즌1 9개 에피소드. 먼저 그 설정이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그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죠. 네. 이때는 그 기술이 현대보다 발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디자인들을 보면 좀 퇴보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한.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컴퓨터 쓰는데 다 그 초기 매킨토시 컴퓨터 같은 걸 써요. 팩 꽂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컴퓨터. 그리고 뭐 차나 이런 거는 뭐 요즘 돌아다니는 똥차 같은 거. 그런 건데, 기술은 발달을 했는지, 그 기억 단절 시술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술을 받으면 특정 조건이 갖춰진 구역에 들어서면 그 구역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기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릴 때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갖고 살면서 경험해왔던 뭐 지인이라든지 뭐 가족이 지인이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제 봤던 뭐 운동 경기, 뭐 스포츠 경기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백지 상태의 인격체가 돼서 그 공간, 이를테면 그 회사 사무실이라고 하면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을 하면 그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또 이 사무실에서 있었던 그 모든 기억이 싹 사라지고 사무실 바깥에서만 있었던 기억들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개체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완벽한
일과 생활의 분리죠. 그러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사회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기술에 찬동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 이거는 뭐 인격의 파괴고 인권 유린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TV에서도 막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길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찌라시 뿌리면서 치위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루멘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거대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 어떤 특정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기억 단절 시술을 받은 사람만이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자를 뽑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거기에 지원을 해요. 그런 와중에 우리의 주인공 마크, 이 루멘의 그 특수부서, 데이터 추출팀 정도로 불리는데 그 부서의 신임 팀장입니다. 그 전 팀장이 있었는데 해고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팀장 대신 이 마크가 그 부서의 팀장이에요. 이 마크는 원래 대학의 역사 교수였는데 사고로 아내를 잃고 너무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기억 단절 시술을 받고 루멘의 보안 부서에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그 와이프를 잃은 그 기억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활발하고 유쾌하고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퇴근 후에는 여지없이 이제 그 죽은 와이프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돌아오니까 계속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남자입니다. 애덤 스콧이 연기했어요. 그 다음에 헨리, 브릿 로워가 연기했습니다. 마크의 부서에 막 입사한 신입이에요. 이 드라마의 시작이 이 신입 사원이 그 단절 시술을 받고 기억을 잃은 채로 이 회사의 회의실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기억을 다 잃었으니까 자기가 기억 단절 시술을 받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니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역시 지원해서 입사했지만 곧 일이 자기 적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퇴사 요청을 합니다. 회사에. 근데 회사로부터는 번번이 그 퇴사 요청이 기각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인격, 원래 인격인 거죠. 그 인격이 너의 그 퇴사 요청을 수락해야 돼. 퇴사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그렇게 애초에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번이 기각되는 거예요. 근데 헨리는 여기 있는 게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고 온갖 탈출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속해서 그 탈출 소동이나 이런 거에서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사표 낼 때마다 기각하면서 나중에는 바깥에 있는 너의 인격이 너한테 전해주라고 한 메시지야라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틀어주죠. 거기에는 이 헨리의 바깥에 있는 인격이 이 안에 있는 헨리에게 메시지를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사표 내려고 그러면 죽어버릴 줄 알아 라고 아주 심각하게 협박을 하죠. 헨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모종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벨, 패트리샤 아퀴에트가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이 아줌마 맨날 좀 띨빵하게 나오는 역할 최근에 많았는데 특히 베네치오 델 토르하고 옥자에 나온 그게 누구죠? 코스염 요만큼 나온 그네? 이스케이프 앳 덴모라. 여기서는 복역 중인 죄수들 베네치오 델 토르랑 폴 다노 복역 중인 죄수들인 이 두 명에게 반해서 이 둘의 탈출을 도와주는 정신 빠진 교도소 직원 역할을 하거든요. 누가 죄수가 여자인 거예요? 네, 저 두 명이 죄수라고 했지. 두 명이 죄수고 그러면 교도관이 여자예요? 네, 그렇다고 했지. 그렇군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얇아졌어. 아무튼 여기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냉혹하고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루멘 인더스트리의 CEO로 나옵니다. 이 임원들은 단절 시술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주인공인 마크의 옆집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퇴근 후에 마크가 그러니까 본래의 인격일 때 마크가 무슨 일을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쓱 감시를 합니다. 친한 이웃인 것으로 가장해서 마크는 잘 모르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마크한테는 선물 가게 주인이라고 뻥을 쳐놓은 상태죠. 그리고 출근하면 CEO로서 안에 있는 마크를 보고 퇴근하면 친절한 이웃으로서 바깥에 있는 마크를 감시해요. 근데 저는 그 설정에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단절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좀 있는 걸로 나오죠.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마크 옆집에 1대1로 붙지 않았을까? 한 명씩 다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크가 요주의 인물이라고는 아직 네. 이 시즌에서는 안 나왔지만, 안 나왔죠. 그래서 어떤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일부러 사는 것 같긴 한데, 왜, 진짜 저도 궁금한 게 그렇게 한 명씩 따라 붙은 건지, 안 그러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나중에 보면 뭔가 이 패트리샤 아케트 코벨이 네. 이 사람을 마크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전담 마크를 마크는. 마크를 통해서 통해서 뭔가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중간에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네. 뉘앙스도 있죠. 아직 근데 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시즌 1에서는. 네. 요러한 배경과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마크 팀이 4명이에요. 또 다른 동료들 그리고 다른 부서 이 루멘 인더스트리의 어떤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미장센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 또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 단절 시술 이 뒤에 어떤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피부로 깨달으면서 이 단절 시술한 이 회사로부터 벗어나려는 사투를 벌이고 그걸 막으려는 이 회사의 이야기가 시즌 1에서 펼쳐집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약쟁이 이게 재밌게 봤죠? 엄청 재밌죠? 올해 본 것 중에 최고 재밌을걸? 설정도 흥미롭고 내용도 재밌고 그런데 흐름이 조금 느리고 정적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피곤할 때 보면 조금 졸려요. 아니 재밌는데 졸려요. 근데 이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재밌고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오프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프닝 영상이 오프닝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세련됐고 그냥 영상미 뭐 이렇게 색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보통은 오프닝 이렇게 뛰어넘을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항상 보면은 재밌어서 항상 봤어요. 내용 재밌고 시즌2 기대되고 일단 설정 자체가 흥미롭게 잘 설정한 것 같아요. 약쟁이는 이렇게 단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겠어요? 아니요. 저는 대마초나 마약 같은 것도 하면 되게 즐겁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나로 있는 게 조금 두렵달까? 내가 내 자아를 컨트롤하지, 물론 술 먹고 그런 적은 있지만, 네, 그거는 두렵지만, 뭐 이미 해버린 거 어떡해. 약간 요런 상태라면,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궁금은 하거든요. 솔직히 어떤 기분일까? 마약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근데 자아가 있잖아요. 그 단절 시술을 받아도 아니 기억만 없어지는 거지. 근데 기억이 없어지는데 그 사이에 내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이쪽 기억이 왔을 때는 모르는 거고 저쪽 기억에 가면 또 아는 거지. 예. 그게 싫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 네. 항시 내가 뭘 했는지. 그냥 기억은 못할지언정 내가 어느 정도는 뭘 하고 사는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저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굳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문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3번을 봤어요. 진짜. 진짜요? 뭐, 네. 뭐 20분 요약 이걸로 한 3번 봤냐? 아니야. 진짜 세 번을 대박이었어요. 끊어보신 게 아니라 아니요. 진짜. 웬일. 주말마다 에피소드 한 3개, 4개씩 해가지고 그 정도로 재밌게 봤는데 여전히 봐도 모르는 내용이 지금 투성이라 베일에 쌓여있는 게 아직 너무 많죠.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떡밥이 이게- 다 안 풀어져. 확실히 다음에도 그렇지만 영화를 여러 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좀 보이는 게 다르. 진짜요? 어떤 거요? 아니 그냥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갇힌 상태에서 막 시작하고 막 하는데 그 두 번째 보면은 뭐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살하는 장면에서 또 뭐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두 번째 볼 땐 또 이해가 되고 또 뭐 하여튼 그래서 한 번 봐서는 좀 더- 참맛을 알 수 없는 드라마다. 예, 한번 봐도 그렇기도 재밌지만. 한데 음.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여러 번 본다고 또 알 수 있는 드라마도 아닌 것 같다. 시즌 1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네. 3번 정도 봤으면 다 알지 더 이상 않으셨을까요? 이제 시즌 2가 나와야 이제 퍼즐이 네. 맞춰질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문지기는 그 환자들 돌보는 게 너무 중노동이잖아. 네. 그죠? 그래서 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하소연 하잖아요. 그래서 단절 시술을 해준대. 인격은 그대로지. 뭐 기억이 끊어져도 내 인격은 내 성품은 일하고 있을 때의 기억과 생활의 기억을 나눠준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냐 안 하냐 하면 안 할 것 같긴 한데 고민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회사에서 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처지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자기 내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내가 해오던 게 있으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상한 짓 안 할 거라 생각하고 하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하겠지만 일반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 저기는 회사에서 것 무슨 같아요. 일 하는지를 네. 전혀 모르는 비밀 부서라. 네. 네. 왜 근데 이런 거 스포 한번 얘기해봐. 근데 그럼 이 작가님은 단절 시술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왜요? 그럼 삶이 반으로 줄는 거 아니에요? 삶이 반으로 줄잖아. 저쪽 직장에 있는 나도 삶이 반밖에 없고 바깥에 온 나도 삶이 반밖에 없는데 그 둘이 서로 연결은 안 되니까 반만 사는 걸로. 아니 그 점이 좀 그렇더라고요. 퇴근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출근했어. 퇴근 그 사람 네. 일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퇴근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다시 문이 열리면서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야.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일만 하는 거야. 네. 이쪽에 있는 나는 영원히 노는 거고. 네. 막 맨날 노는데 통장에 돈은 맨날 꽂혀. 출근하러 가기까진 하죠. 출근하러 가긴 가는데 일한 기억이 없고. 그 주차장에서 딱 차 내리고 다음 기억은 다시 주차장에서 차를 타는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 한쪽 저기는 얼마나 괴로울 거야. 계속 일만 하고. 나는 뭐 그래서 이제 나 죽겠다. 자살 협박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안 받아주고 나 같아도 안 받아주지. 일단 보냈으면 안 받아주는. 근데 난 뭐고 힘들 거면 난 모르는 일이고. 통장에 계속 돈 들어오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게 애플 TV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C라는 시즌 5인가 6까지 나온 그 아쿠아맨 나오는 그 TV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도 재밌긴 한데 그거는 약간 왕자의 게임 하위 호환이라고 보면 세브란스는 너무 대단해. 그 등장인물도 몇 명 없고 등장하는 공간도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그 회사 공간 하얀색 정신병원 같은.
근데 그 디자인들도 너무 잘했고 연출도 너무 세련되게 너무 잘했고 여기 나온 여자 주인공 그 브릴로워 베릴로. 네. 그렇게 뭐 미인이다 하는 그런 얼굴은 아닌데 여기서는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왜 걸을 때 이렇게 모델처럼 걸어? 맨날? 모든 영화에서 얼평을 얼평하면 안 되냐? 아니 뭐 해야 될 때 뭐 미모를 뽐내는 역할도 아니고 꼭 미모를 뽐내는 역할에만 해야 돼? 아니 뭐 그런 거 아닌데 아니 빼놓지 않고 하시길래 질투하네. 예. 갑자기. 이것도 이 전개까지 완벽하게 연출이나 영상미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요. 최고의 드라마 아니었냐. 그리고 이 다루고 있는 주제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거역 권력의 위험성과 비윤리적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적 SF인데 그 똑같은 비슷한 SF가 최근에 나왔죠. 정의. 넷플릭스 연상호 감독의 정의. 좀 망작이거든요. 정의. 저는 안 봐서 보셨어요? 그것도 그거는 기억이나 AI랑 비슷한가? AI에 대한, AI의 그 인격권에 대한, 뭐 그런 얘기인데, 연상호가 지옥을 잘 만든 건 실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 또 망작인데, 이거는 정말 SF라는 건 이런 거다. 라는 별다른 특수효과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아이디어만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기술의 남용, 노동력의 착취, 억제되지 않은 탐욕과 야망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영향력 있는 결정을 하는 회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게 챗 GPT의 주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인식하고 기업의 동기와 행동에 우리들이 의문을 제기하도록 장려하고 있답니다. 네. 대단하지 않나요? 챗 GPT? 그럴싸하지. 네. 우리가 항상 기업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뭘 할 때는 꼼꼼히가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의심을 해라. 최근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되었던 기업의 어떤 활동이 있었죠. 가장 화제가 됐다고요? 최근 가장 화제가 됐던 어느 기업의 활동. 화제가 안 됐나 본데요? 저희가 모르는 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렇게까지 난리는 안 났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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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이제 우리나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준비된 말만 하지 말고 뭔데? 이거 뭐 심심이야? 심심이 채팅. 바로 그 강민경의 회사의 구인 광고. 그거 봤죠? 화제가 됐네요. 네. 봤죠? 너까지 아는 건 정말 난리가 났네요. 근데 그거를 챗 GPT한테 물어봤어. 뭐라고요? 강민경 영어로 물어봤어요? 회사 구인 공고가 이렇게 하는 일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시장가에 비해 적은 임금을 내세운 구인 공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비난했다. 이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저 질문에 너무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난받을 일이냐에 따라. 그 강민경 회사의 그 구인 공고는 비난받을 만했는가? 사실 근데 공고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아무도 안 했다. 그러면은 임금을 올릴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직원도 구해지는 거고 시장가에 맞지 않으면 안 구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제 강민경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아니요 본인이 그동안 본인 사적인 것들을 비싼 거를 굉장히 쓰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노출을 해왔고 또 일일이 공개를 해왔는데 거기에 비춰서 뭐 가스레인지가 거의 연봉 수준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비난을 할 법하죠. 왜냐면 왜 너는 가스레인지를 거의 연봉만큼 되는 가스레인지 쓰면서 사람들 인건비는 저렇게 안 주려고 하느냐. 존중이 없다. 직원에 대한.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네. 나는 이거는 너무 의외인데? 약쟁의 이 말은?
저는 근데 비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예. 비난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부자인데 월급을 조금 줘서 비난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자기가 누리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그렇다는, 이 사람이 부자인데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부자니까 인건 이 사업체로 강민경이 가수로도 원래 부자잖아요. 근데 이 사업체로 버는 돈에 비해서 인건비를 너무 안 주니까 그리고 또 안 준다는 게 또 시장가라고 해야 되죠? 예, 거기에도 맞지 않고 최저임금에 준하는 이렇게 올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노동은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그만큼 자기는 많이 얻는 거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좀 고용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업 윤리에 대해서 한번 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를 해놓은 거잖아요. 노동법에 따라서 네. 최저임금? 최저임금. 물론 이제 그게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아니라 제일 최소한의 그거 마지노선, 이하로는 그렇죠, 안 된다는 건데 뭐 그거를 지켰다면은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같은 이유로. 근데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걸 갖다가 강민경 보고 돈을 아껴 쓰라. 급여를 더 줘라 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또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심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고 배가 아프고 믿고 하겠지만 배가 왜 아픕니까? 아, 강민경이 비싼 걸 쓰는 거에 그쵸, 대해서 네.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 정의로운 뭐 법적인, 생각으로 네, 그렇죠. 정의로운 뜻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법적인 봅니다. 문제는 아니다. 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 않을 행위는 또 아니잖아요. 그 정의냐 아니냐로 가지고도 비난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예, 공평하냐 아니냐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다. 라고 챗 GPT가 결론 냈습니다. 저의 의견과 동일하네요. 아니요? 다른데요? 엄청 다른데요? 비난할 수 있잖아요. 비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공정한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질문이 좀 잘못되셨어요. 그렇죠.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했다고. 정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불공정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공고인 것으로 질문한 거야. 그것은 그거 어떤 사람이 볼 때 저거 하는데, 영어도 능통해야 되고, 웹 디자인도 할 줄 알고, 뭣도 할 줄 알고, 뭣도 할 줄 아는데, 연봉 3천만 원이면 어휴, 많이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공정한 임금이겠지. 근데, 강민경 그 공고 뉴스에 나온 댓글 중에 대부분 1, 2, 3위는 뭐냐면, 저게 안 가면 되지, 뭘 욕을 하냐가 대부분의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건 좀 이상한데, 그럼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지, 그게 시장가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대부분. 그러니까 시장가 이하의 금액인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금액을 또 올려서 다시 재공고를 하지, 또.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가 이하라는 건 불공정한 임금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근데 불공정하냐 안 하냐가 어쨌든 가치 판단이 들어갔잖아요. AI가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민경 부인 공고가 잘못된 거냐, 잘한 거냐의 가치 판단은 사람이 해서 질문을 넣어줘야 돼요. 그 금액도 공정한 건지 안 공정한 건지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공고는, 그 금액은 시장가 이하 금액이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해놓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공정한 급여를 직원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대. 공정한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대. 첫 번째로 윤리적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 직원의 사기 유지. 그래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직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직 비용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가지고 와서 경제 순환이 더 잘 돼서
결과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법적 준수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타당하대. 왜냐면은 챗 GPT가 이런 일을 하는데 연봉은 3천만 원입니다 하면 그게 평범한 수준의 연봉인지 아니면 높은 수준의 연봉인지 낮은 수준의 연봉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 아직 이 AI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수준에 맞춰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야, 하루에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데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밖에 안 준대 하면 야, 그건 너무 이상한데라고 한 번에 알지만 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해서 넣어줘야 돼. 대답하기 쉽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대답하기 쉽게 했다. 일단 만약 그러면은 그 3천만 원이 적정한 돈이냐 아니냐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건 다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질문. 그러면 3천만 원이 왜 적으냐 많냐 이제 요걸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 3천만 원은 시장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 난리가 나서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가지 갈려지는 건 강민경 악덕기업이다 하나고 또 하나는 아니 그렇게 저기 하면 안 가면 되지. 근데 안 가면 되지라는 의견은 어디 있는데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베스트 댓글에 베스트 있다고. 댓글. 아 진짜요? 항상 베스트 그게 뭐의 베스트 댓글이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난 아, 페이스북에서 봤거든. 아니, 어느 커뮤니티인가 해서요. 저는 페이스북에 여러 그게 똑같은 게 여러 계정으로 올라오잖아. 그럼 다 다른 댓글들이 달리잖아. 한 개가 아니라 다 왜냐면 저는 댓글을 본 적이 없어서 댓글에 저기 반응은 두 개야. 그렇구나. 악덕이다. 아니 그렇게 저 임금이면 안 가면 되지 왜 욕을 하냐. 강민경이 연예인이라서 이렇게 다 욕 먹는 거다. 나는 그 두 가지가 주류야. 저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라는 거는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건 합의된 거죠. 제가 뻘짓을 했다라는 합의된 거를 가지고 내가 이 질문을 한 거에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면 사람들 말대로 안 가면 되지 왜 욕을 하냐 욕은 할 수 있죠. 라는 거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한 거야. 앞에 너무 많이 왔어. 이거 다 자르고 이제 그래서 그렇대.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댓글 페이스북에 한해서 네. 보면 그 기사 그런 계정에 그걸 기사를 링크한 계정이 딱 뭐 유머 계정이나 이슈 계정이 올라가면 밑에 댓글이 재빨리 달리는데 그리고 따봉이 타타타타 올라가는데 왜 욕을 하냐 안 가면 되지라는 게 1, 2위, 3위 정도로 해요. 근데 요새 조금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댓글만 봐서는 이상하게 중립적인 척 하면서 판단을 보류하는? 내가 잘하는 건데. 그리고 근엄한 얼굴로 한 발짝 물러나서 논평하지. 에휴, 저. 네. 똑같은 것들. 그런데 그게 너무 그런 척을 하느라 실제로 옳고 그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이 뭘 정말로 잘못했는데 왜 그거를 비난해? 안 사면 되지. 뭐 그냥 네가 필요 안 하면 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맞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도 그게 요즘에 그 MZ 세대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페이스북은 MZ는 안 해. 그러니까요. 아재들만 하지. 이 아재들 정신 빠졌나?는 아니고요. 어쨌든 좀 의아했어요.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내 알바임? 뭐 지원 안 하면 되지? 뭐 왜 욕을 하고 그럼?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챗 GPT가 답변하기를 공정한 노동 관행과 노동자 권리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생각한 발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가 더 덧붙이길 고용시장에는 항상 괜찮은 일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제한된 선택권이나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권력 불균형은 착취와 임금 억제로 이어지기 쉽다.
뭐 이런 소상공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이건희 아니 이재용 회장님한테 뭐 한마디는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노동자들의 탓만으로 돌리는 거. 아이고 네가 싫으면 안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노동자만의 탓으로 돌리는 거는 제도적인 문제. 또 공정한 노동 관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을 관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에도 의무가 노동자도 공정한 노동 관행. 내가 월급 받고 월급 루팡으로 하면 안 되는 건 열받잖아요. 그럼 저희 맞아요. 김 간호사처럼. 김 선생님 있어요 한 명 실제로. 황간호사. 황간처럼. 한간호사 없어요. 그러면은 그 월급 누팡하면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도 당연히 공정한 노동 관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회사도 공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쌍방의 의무가 있는데 회사의 의무는 너무나도 관가한 주장이다라고 챗 GPT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똑똑하네요. 책으로 배웠나 봐요. 야, 우리도 책으로 이런 거 안 배웠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책을 많이 읽었네. 우리는 책으로 배웠음에도 이거 말을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책을 많이 읽었네. 약쟁이 말대로 뭐 지원 안 하면 되지 뭐 욕까지 해라고 한 발짝 물러나서 쿨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라고 챗 GPT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런 후진 공고나 기업의 어떤 헛발질이 있을 때 그 회사를 비판하는 거는 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사회에서 또 산업에서 더 공정한 임금 관행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대요. 목소리를 내고 낮은 임금이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개인과 단체들이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끔 사회가 갖게끔 만들 수 있대요. 회사에 지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아주 그 시스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그 회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러한 채용 공고는 임금 억제와 빈곤 임금의 영속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다. 라고 챗GPT가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 정리가 싹 됐나요? 네,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럼 오늘부터 페이스북 들어가서 그 댓글을 좀.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많아지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을 자꾸 보류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는 그 해야 되는 것에도 안 하거든요. 막 쿨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약간 이게 기업도 아닌데 기업 편을 들고 부자가 아닌데 부자 편을 들고 국민 개새끼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그게 뭐예요? 국개론 몰라요? 네, 뭔데요? 자기는 달동네 쪽방촌 살면서 노무현이 종부세 매긴다니까 막 빨갱이라고 욕하는 아니, 국민들이 개새끼다. 국개론. 아니 욕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기업 편도 들고. 그러니까 나는 노동자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노동자니까 노동자로서 기업을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에 있어서는 내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반대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데 뭐 야근도 계속 하게 하고 막 돈은 시급에 맞춰서 준다지만 일을 그렇게 11시까지 매일 퇴근 안 시키고 막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네가 그거 하기 싫으면 회사를 옮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왜 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게 위험한 게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을 뽑을 때쯤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보류하지 않고 한 표를 행사할 때가 오잖아요. 보류를 할 수도 있고 한 표를 행사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떤 다른 종류의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본인의 이익을 쫓으면 다행인데 뭔가 이상화되고 형상화된 그런 이념들이 머리에 차서 내 생각도 아니고 네 생각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만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계속 생각을 보류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합니까? 그 질문도 네. 그 질문도 제 챗 GPT한테 해봤어요. 네. 자기도 월급쟁이면서 네. 왜 이러한 공고를 내는 회사를 옹호하는 그 월급쟁이들의 심리는 무엇이냐? 아,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챗 GPT가 말씀하시기를 네. 그것은 인지부조화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둘 이상의 상반된 신념 또는 태도 또는 가치관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불편함이나 심리적 긴장을 경험하는 심리 현상이래요. 인지부조화는.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런 사람들이 네. 더 많아졌을까? 근데 그때 그것도 물어봤어요. 요즘 MZ 세대들이 그렇다면서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의 표본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좀 좀 이상한데. 사람이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존나 웃긴 거 한번 해봐. 크크크 치나 안 치나? 그 자기도 모르게 그거 치면 그거 사람. 하여튼 제가 예상되는 것들 다 물어봤는데 네. 그리고 이 챗 GPT가 또 그거에 이어서 마지막에 요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난이나 저항은 공정한 임금 관행으로 가는 사회적 기회를 열어준다.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게 그러나 이러한 임금 관행에 기여하는 더 큰 경제적 어떤 시스템적 요인을 바라봐야 된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비판은 그러한 임금 격차를 허용하는 더 넓은 경제 시스템으로 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끝맺음을 하셨어요. 그 회사 하나를 비난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더 큰 제도적 개선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좌파네요. 챗 GPT의 이념 성향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좌파인데요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좌파인데요. 네. 그러니까 좌파가 상식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특기 분들.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좌파는 상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식은 좌파로 취급받는 것 같아요. 기억 단절 시술이 지금 연구되고 있대요. 뭐에 쓸 수 있습니까? 기억 단절 시술을. 여기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엄청 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이제 잠깐 고통을 잊게 해줘요. 약간 진통제 같이 예, 무통분만. 아 그럼 출산하는 기억을 싹 없애버려.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 애를 볼 때 이거 아프긴 내가 하죠. 낳았나? 아니, 볼 때. 통증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왕절개에서 낳은 사람들도 큰일 날 있는데 뻔하시네. 진짜 또. 큰일 날 아니 뻔하시네. 그렇다며 정확한 맛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애기에 대한 정말. 애기에 대한 애착이 통증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라는. 네. 아니 그러니까 낳은 맞아. 기억이 없으니까 통증만 없는 게 아니라 낳은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안고 있는데 이거 내가 낳았어? 언제 낳았지? 거기서 딱 하면 되죠. 다리 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기억 딱 살리면. 바로. 하긴 나오는 순간 그 통증 없어진다 네. 하니까. 엄청 네. 큰 고통이든. 그럴 수 뭐 그런데도 음. 뭐 좋게 생각하면은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가 챗 GPT에게 기억 단절 시술을 어디다 쓸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또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트라우마 극복에 쓸 수 있다. 트라우마 극복. 어. 이 사람도 주인공도 트라우마 극복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건 생활을 그냥 나눠버린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생활, 그 다음에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생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건데 이거는 일정 부분의 기억을 찾아서 삭제하는 거죠. 지우는 거?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등에 의해서 기억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만 이렇게 지운다거나 하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고 개인적 이점에 의해서 개인적 요구에 의해서
생활이나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뭐 이터널 선샤인 같은 거죠, 그런 거. 그렇게 있고 부작용으로는 뭐가 있냐? 의도치 않은 기억의 삭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머릿속을. 그러면 내 와이프 기억을 지워버렸어. 딴 걸 전 부인 기억을 지워야 되는데 형 부인 기억을 지워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시술자의 실수를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확실히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럼 거잖아요. 기술을 일단 의심하는 거네요? 완벽한 기술은 없으니까. 기술의 정확도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지금 반도체도 불량률이 뭐 몇 프로는 나는데. 네네. 그러니까 실수의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상 행동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삭제된 기억이 다른 기억들과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반응을 끌어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 문제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해봤는데 다 약간 그러니까 처음 질문했을 때는 어머 이렇게까지 뭔가 길게 얘기를 해준다고? 막 이랬는데 질문이 이제 몇 개 하다 보니까 약간 원하는 소리 아닌가? 네. 이게 질문을 개론적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만 하는 답변 짧게만 나와요. 그걸 바탕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 계속 질문을. 어제 제가 보내드린 영상 혹시 보셨어요? 원리, 챗GPT 원리. 그 옛날에 봤어요. 그 나왔을 때. 아니,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 3시간 전인가? 저기서 어제. 3%에서도 그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걸 했는데. 자동 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동 완성. 음.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영화 하면 오독이 밑에 뜨는 것처럼 여러 얘기 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면 앞뒤 전후 맥락을 따져가지고 이걸 확률이 높은 거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걸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학습하는 거는 그냥 인터넷 상에 있는 여러 자료, 전부 전체 자료를 학습을 하는데 결국 얘기하는 거는 속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싸하고 제일 그 질문이나 이런 거에 빈번하게 연결되는 거? 가까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머리도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게 이거를 해보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도대체 뭔가 이런데 결국 질문을 던지는. 전에 다른 무슨 영상을 봤는데 게임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막 만든대요. 근데 우리는 그 프로그래머들은 논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뭐 눌리면 옮겨가고 화면을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 게임 화면들을 다 전부 학습을 해가지고 이 화면 다음에는 통째로 이 이미지 다음에는 옆으로 누르면 이 통째로 된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리오 같은 플랫폼 게임을 만들면 지도는 정해져 있고 마리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옆으로 하면은 마리오가 옆으로 간 이미지가 통째로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자기가 그렇게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학습을 할 때 우리처럼 논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람이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라고 시켜놓으면은 딱 그 원리대로 학습을 하는데 결과물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게 또 이제 오히려 또 창의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막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도 사실 뇌 구조가 그렇게 된 건 아닌가. 기억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나쁜 기억을 잊는 거, 저는 이제 배드 메모리를 포게팅 하는 게 임프루빙 되느냐 물어봤잖아요. 여기 윤석열 같다. 그래서 나쁜 기억을 잊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냐.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기억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질문은 그냥 그래서 이제 영화랑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쁜 기억을 잊는 것은 그러한 기억과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과 불안을 줄임으로써 잠재적으로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그러나 망각은 또한 이건 이제 똑같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한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억 상실증과 같은 일부 형태의 기억 상실은 개인의 삶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을 잊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행동 방침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보다 낫지? 네.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 삶에 좋으냐? 모든 좋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걸 기억하면 내 삶에 과연 AI는 행복하냐? AI는 다 기억할 거 아니야. 들어온 그러니까 정보를. 또 이제 쌀로 밥 짓는 소리처럼 당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장점과 단점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학습과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되지만 반면에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인생을 즐기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강력한 기억력을 갖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고 정보를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뭐 요가원에서 저는 이렇게 요기 스타일로 대답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근데 답변 스타일이 다 이런 거예요. 약간 공무원처럼 대답하죠. 네. 확정지어서 대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치를 넣어줘야 돼 질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질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책을 원래 외부 자극이 하나도 없고 맨날 단순 노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책 책을 하나가 그래서 전부 다 마음의 파동을 일으켜서 갑자기 이렇게 계몽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몽을 영어로 몰라가지고 계몽을 찾아봤더니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처음에 뜨는 거예요. 계몽이?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글 번역기에다가 계몽 쳤더니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일루미네이션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대답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이버에다가 계몽을 쳤더니 인사이트먼트인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해왔어요. 인라이트먼트. 그걸로 처음 질문 안 하고 처음에 일루미네이션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근데 조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게 아무튼 제가 이제 조명이라고 치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번도 책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일루미네이션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의 효과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계몽에 관한 책을 읽는 게 무엇이냐? 제 질문은 그렇죠. 계몽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효과가 무엇이냐? 제가 이걸 갖다가 대답을 구글 번역기에다가 다시 입력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조명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계몽이라고 바꿔도 말은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가정에 도전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인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계몽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우리 똑똑한 챗 GPT님께서 일루미네이션을 해도 독서는 또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과 어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에 관한 책을 읽으면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공하며 개인의 성장과 자기 발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몽으로 바꿔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아까처럼. 처음으로 깨달음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간 정해진 틀이 있는 거 가로넣기처럼. 새로운 아이디어, 철학적 개념 및 영적 실천을 소개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탐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독서는 개인의 성장과 자기 발전을 촉진하고 개인이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롭고 풍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으며 마음 챙김, 연민 및 자기인식을 촉진하는 관행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깨달음에 대해 읽는 것은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과 숙고가 필요할 수 있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열린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 계몽 연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몽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여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약간 근데 말투 너무 수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틀린 답이 나와도 믿게 된다니까. 네. 그래서 말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보다 낫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응, 질문 응, 하나 더 올렸어요.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 응. 정치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으로 정치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진짜 자동 영향을 미칠 수 완성이네. 있습니다. 네, 진짜. 진짜 자동 완성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과 주변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제도,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독서는 관점을 넓히고 신념과 가정에 도전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치에 대해 읽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또한 더 참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시민이 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에 대한 독서는 복잡하고 미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열린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정치 공부에 접근하고 다양한 관점과 관점을 포괄하는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틀이 있다. 같은 구조에서 같은 구조의 질문을 했더니 같은 구조의 답이 조금 나오는 거를 발견해서 처음에는 이 수려한 말빨에 너무 놀라서 감동을 했는데 뒤로가 이렇게 같은 질문 한 3개쯤 하니까 약간 공식이 있나 보다. 하지만 말빨은 굉장히 훌륭하시다. 이게 지금 약쟁이가 물어본 거는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네. 광범위한 질문을 하면 얘는 하나만 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광범위한 질문을 해서 그 안에서 또 주제를 좁혀나가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 나중에 좀 구체적인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의 질문을 거쳐야 좀 쓸만한 저희가 좀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타로 보신 적 있으세요? 타로? 타로 점 보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이게 쫙 펼친 다음에 3장을 뽑으라고 하고 질문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한 장이 이제 뒤집어져 있거든요, 카드가. 그러면 이제 펼칠 때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내가 뽑은 그 카드가. 근데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된대요.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올해는 제가 돈 좀 벌 수 있나요? 요런 질문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랑 사람이랑 뻥치는 건 아니에요. 너 타로 얼마 좋아간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다. 질문이 좋아야 좋은 답이 나온다. 그런 거 질문이 좋아야 얻고자 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질문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광범위하게 질문하면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질문을 반복하면서 범위를 좁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지나서 너 너무 많이 질문했어? 좀 이따 해. 라고 이제 경고가 뜨죠. 그래서 과금을 유도합니다. 뭐 또 물어봤어요? 토마토랑 토마토 중에 뭐 먹을래? 뭐? 이거는 토마토 중에 뭐 엄청 먹을래? 대답이 고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토마토 맛 토랑 토마토 중에 뭐 먹을래?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지금 한 1분 주어진 선택 중에 개인이 기호에 따라 이게 한국식 언어 유희여가지고 그러면은 영어로- 영어로 바꾸면 되죠. 보미티 영어로 영어를 안 모른다. 물어봐요. 영어로 해도 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지. 어떤 사람은 토를 먹는 사람. 그럼 아니, 너라면 어쩔래? 여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토마토인데 토맛이 나. 안 먹어. 그러면 토인데 사람이 길에 뱉어놓은 토인데 토마토 맛이 나. 둘 중에 하나 꼭 먹어야만 한다고 하면 막 칼 들고 협박해 먹으라고 둘 중에 하나. 그럼 뭐 먹을래요?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 토마토. 나는
하지마. 아, 나도 토마토를 먹을 것 같아. 뭐 먹을래? 뭐라고? 토마토? 어. 네. 아, 토마토. 뭐 드실 건데요? 아, 저 토마토 먹어야죠, 당연히. 토맛이나. 토마토를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토마토? 토마토를 알아요. 토마토? 내가 토할 때 맛을 몇 번 봤잖아요. 아우, 더러워, 씨. 아무튼, 그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거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과 놀라운 답변들을 들어본 결과, 네. 저의 이제 사고는 AI에게 외주를 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뭐, 그럼 있나? 그거 한번 물어봐요. 뭐,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은지. 그거는 이제 먹는 양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 하겠지. 그러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챗 GPT와 함께하는 영화오도로 앞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GPT가 유료화되면 $20씩 내야 되니까 각자 한 달에요? 각자 집에서 $20씩 그 결제를 받아놓으세요. 집에 가서. 없죠? 억울해서라도 뭐 질문하겠네요. 그러면 돈 내놓으면 괜히 아침에 말도 안 먹고. 저희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그 논문 번역하요라는 과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막 하기 싫으니까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대로 긁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셀폰데 다 독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한번 검토도 안 하나? 그대로 바로 붙여넣기 하고 그냥 내 검토도 안 하고? 그런 것들 많아서 에피소드도 몇 개 있는. 지금 챗 GPT가 쓴 대본으로 만든 영화도 있어요.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아니 영화를 대본을 쓸 수 있는데 재밌냐 안 재밌냐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짧은 단편 영화니까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아주 지금 1박 2일 동안 녹음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챗 GPT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검색해봤다고 막 했던 약쟁이가 갑자기 이 녹음 뒷부분에서는 챗 GPT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편집 앞에 가는 겁니까? 편집을 앞뒤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챗 GPT 스타일이더라. 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땡이었습니다. 네, 문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이 작가님은 본인의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 오늘 계속 챗 GPT 나는 이제 나의 그 의견 따위는, 의견을 챗 GPT에게 외주 주겠어. 아 정말요? 그러면 생각을 이제 판단을 보류하는 그 행렬에 이렇게. 이제 내 머리에는 CPU는 없고 하드디스크만 있는 거야. 아. CPU. 그럼 출력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렇구나. 저는 이게, 물론, 진짜, 주인공이 처음에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런 게 아니었던 것만 같은 설정이 나오고. 거기서도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우와! 구성 쩐다. 그러고 뭔가 이제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제3의 뭔가 관련됐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주인공 외적인 시각으로 주인공이 뭔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아직 나오지 않은 이제 시즌2에서 얘기할 복잡한 사연도 있을 것 같고 복잡한 뭔가 음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설정 자체가 약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정 같기도 해요. 기업으로서 이게 대중화된다면 이유는 어쨌든 간에 트라우마 때문이라든지 잊고 싶은 기억이라든가 동기 이제 개인이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을 텐데 내 사정에 의해서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나 지원할래. 그 똑같은 게 저임금 공고가 똑같은 게 되는 그런 거죠? 식으로 이제 와서는 직장에 와서는 모든 괴로움 있고 그냥 생산 하루 8시간은 네. 내 괴로운 기억 다 잊고 네. 주어진 일만 하는 열심히 거잖아요. 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시험 단계 약간 테스트 모델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컴퓨터도 구식이고 어쩌고 하는데 아마 바깥에는 더 신식인 문명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일부러 단속 노동 위주로 시키려고 하는 일도 굉장히 무의미해 보여요. 네, 모니터에 이렇게
저 랜덤하게 써 있는 숫자들을 어떤 패턴도 없이 그냥 선택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일이야. 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쓰레기통 모양의 아이콘에. 네, 갑자기 뭐가 크게 보인다든지 뭐가 꽂힌다든지 뭐 하는 거를 공포를 누르세요. 자극하는 숫자를 골라내래. 네. 그냥 숫자인데. 네, 그냥 뭐가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테스트 모델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게 대중화 된다면 기업에는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게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무섭지. 예. 그래서 저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 저도 네. 뭐 받을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아플 것 같아 시술이. 아, 그건 뭐 마취 다 하고 그 기억도 없애줄 건데 아플 아니 기억도. 그 순간은 아프잖아. 나는 그 뭐지 수면 내시경도 할 때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억나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약쟁이 말을 받아서 저도 이거 시즌 2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네. 이 사람들은 실험체야 다 실험 대상으로 실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 단전술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지 이 그렇죠. 루멘 인더스트리가 이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여기 고용돼 있는 그 정신과 의사도 좀 수상하고 외부에서 이 주인공을 계속 감시하고 그 주인공이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을 때부터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도 뭐가 이상하고 해서 그 기업의 어떤 탐욕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기술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냐. 근데 약간 종교단체 같은 요 회사가 예, 그러니까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단체 같은 창립자를 좀 우상화 시켜놓고 있죠. 박물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시즌 2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좀 기업 분위기가 이상하긴 하잖아요. 뭐죠? 이 사람이 대표도 아니고 뭐라고 CEO인가? 약간 막 믿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충성을 막 맹세를 하잖아요. 나를 내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그 미국 사람 종특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맨날 잘리려고 그러면 I love my job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뭐 의식 같은 것도 하고. 네네네. 좀. 종교단체로 간다? 종교 같은 느낌. 천공으로 갑니까? 또? 자꾸 모르는 단어 쓰시는. 천공 몰라요? 천공? 진짜 모르는 대로 갑시다. 천공! 천공. 천공. 단어를 잘못 알아들었어. 총공이라서. 총공? 총공이 뭐지? 근데 염소랑 그런 건 뭐예요, 도대체? 염소? 시즌2 보면 염소? 나오겠죠. 우리 챗 GPT한테 물어볼까? 그러니까 지금은 떡밥을 여러 개를 막 뿌려놓고 나중에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시즌2에서 여기 나오는 그 두 명의 의문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 한 분은 저 정신과 의사. 밀칙. 정신과 의사와 밀칙은 뭐 그냥 그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와, 저 신입사원 캐릭터. 신입이의 정체가 좀 밝혀지고 끝나잖아요. 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해. 빨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고. 신입이는 굳이 안 해도 됐는데. 지금 왓챠의 댓글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댓글은 하여튼 애플은 다음번 아이폰보다 이거 시즌2를 더 빨리 만들어라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요구지만 요거 다 보고 애플 끊었어. 한동안 디즈니 들어가서 그거 한번 봐야죠. 최민식 나오는 거. 카지노. 야, 애플은 빠찡고 디즈니는 카지노. 둘이 아주. 그래서 저 카지노를 보려고 이번에 애플을 끊고 한 달 넘어가서 카지노 보고 다음 달에 다시 애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 여러 개를 우리가 구독하고 있잖아요. 네. 상시적으로 계속 1년 내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갈아타기 하면서 한 달, 두 달 정도 모으면 볼 게 많아져. 오랜만에 돌아갔을 때. 끝낼까요? 지금까지 이작가였습니다. 역쟁이었습니다. 네, 문직이었습니다.